누군가 말 한마디로 당신의 하루 전체가 망가져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갔다가 동료의 한마디에 오후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가족의 무심한 말 때문에 잠이 안 왔던 적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는 90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확히 90초 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화를 내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되새기고 분노를 재생산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분노의 생명력과 분노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살펴보면 분노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들은 90초라는 명확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토스트를 구울 때 연기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연기는 금세 사라지는데 계속해서 토스트를 태우면 연기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교통체증에서 끼어들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학적 반응은 정확히 90초 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정말 무례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20분이 지나도 심지어 집에 와서도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한번 이 90초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화학물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분노의 불씨를 지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들이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원리들을 체득한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내 신경을 건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곤 하죠. 마치 우리가 리모컨이고 다른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튼 누르기의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에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버튼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작동하거든요. 그 버튼들은 사실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가치관의 침해와 연결되어 있어요. 동료가 냉소적으로 말할 때마다 당신이 기분 나빠진다면 이는 어린 시절 비판적이었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이게 진짜 나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동료가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감정이 실제로는 분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분노는 감정의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처, 두려움, 수치심 같은 더 취약한 감정들을 보호하려고 나서는 거죠.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슬픈 거일 수도 있어요. 분노가 취약함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뿐이죠. 파트너가 기념일을 깜빡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 분노 밑에는 내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상처가 숨어 있을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는 대신 그 밑에 상처를 다룰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깜빡한 것에 대한 반응과 소중하지 않다고 느낄 때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각각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공간 안에 바로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신에게는 항상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당신의 몸은 화학물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반응하기 전 몇 마이크로초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충동은 즉시 반격하는 거겠죠.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내일 아침에 어떤 답장을 보냈다고 자랑스러워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질문이 바로 당신의 선택 지점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당신만의 감정적 슈퍼파워입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핀볼공이 아니라 게임을 조종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 말이죠. 자신의 감정을 날씨처럼 관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폭풍에 휩쓸리는 대신 날씨 패턴을 지켜보는 관측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내면의 관측자가 있어요. 분노가 치솟는 걸 느낄 수 있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에 매몰되지는 않는 거죠. 단지 그것을 관찰할 뿐이에요. 이 관측자 자아는 항상 차분하고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바보야라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대 자녀가 당신에게 눈을 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방어적으로 나가지 말고 관측자를 활성화해 보세요. 아, 지금 흥분이 올라오는 걸 느끼는구나. 이제 당신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대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개인 트레이너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관점의 변화는 모든 도전적인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당신 삶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은 당신이 성장해야 할 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까다로운 상사는 당신의 회복 탄력성 근육을 훈련시키고 있고 수동 공격적인 이웃은 경계 설정 기술을 개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체 트레이너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불편한 운동을 시키는 것처럼 감정 트레이너들은 당신의 정서적 힘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상사가 오늘 15번째 이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개인적 박해라고 여기지 말고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정적 근력을 기르는 훈련이 되는 거죠. 당신은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자신감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말이죠. 경계선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문과 같아요. 요새가 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건강한 경계선은 신체의 피부와 같습니다. 좋은 것들은 들여보내고 해로운 것들은 막아내는 거죠. 당신이 좌절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진정하시면 대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단호한 거예요. 계속 불평만 하면서 해결책은 원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당신을 걱정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분만 들을 수 있어요. 여전히 지지하면서도 감정적 에너지는 보호하는 거죠. 때로는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신경계가 재설정될 시간을 주고 전전두엽 피질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대화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반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능숙하게 접근하려는 거죠. 당신의 감정적 지뢰밭을 지도로 그려보세요.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의 감정적 촉발점들을 모른 채 인간관계를 항해하고 있을까요?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패턴을 따르거든요. 비판적이었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과거 거절당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들, 예전 상처를 건드리는 특정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간단한 자극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극받을 때마다 누가 관련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패턴이 보일 거예요. 참을성 없는 권위자들에게 자주 짜증이 난다든지, 냉소적인 말투가 항상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말이죠. 누군가의 감정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공감적 거리라는 건 마음은 열어두되 감정적 경계는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을 목격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힘든 걸 알고 있고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마치 인명구조원과 같은 원리예요. 구명부표는 던져주지만 함께 뛰어들어 익사할 수는 없는 거죠.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하소연할 때
그들의 분노와 고통을 흡수하는 대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을 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다른 날들에는 함께 긍정적인 활동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바꾸면 감정적 경험도 바뀌거든요.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마다 마음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를 조종하려고 해.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해석일 뿐 사실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어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상사가 짧은 이메일로 피드백을 준다고 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해고하려고 해입니다. 결과는 불안과 방어적 태도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쁘지만 내가 빠르게 개선되길 바라고 있어입니다. 결과는 호기심과 감사함이에요. 같은 이메일인데 완전히 다른 감정적 경험이 되는 거죠. 실용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런 깨달음들을 새로운 자동 반응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게 변화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통합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루어져요. 일주일 동안 한 가지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90초 규칙을 떠올리거나 선택 지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새로운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단 하나의 기술만 선택해 보세요. 아마도 관측자 자아를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극받을 때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끼는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 주가 되면 이 작업이 자동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작고 꾸준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기술들을 자동화될 때까지 연습한 것 뿐이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통제할 힘을 갖지 못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